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 사무과 이승호 교수입니다. 은행텔라 실무원 3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거 했죠. 주식시장까지 아마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주식시장부터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3주차의 그 과제형으로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과제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4주차 그 수업을 과제형으로 여러분에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렇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우리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마당에 개인들이 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가정주부로부터 해서 퇴직한 사람들, 퇴직자들 또 직장인들도 역시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다 하니까 굳이 그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분들 모인 데 가보면은 대부분 친구들끼리 오늘 주식에서 내가 돈을 얼마 벌었다, 또는 얼마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가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식의 열풍이 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주식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개인, 소위 우리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군단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외국 자본이나 기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의 그걸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와서는 미국 그 주식시장이 빠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지지 않는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워낙 많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바친다는 말은 개인들이 빠지면 산다,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금리와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죠?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주식시장은 별로 좋은 영향이 안 미칩니다. 왜냐?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은행에다 맡겨서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예금이 제로금리 상태죠. 그죠? 제로금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맡겨봐야 이자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 주식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 하나는 또 일자리가 없어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 창출할 일자리는 없으니까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신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빌려서 하는데 지금 정권회사에서 돈을 다 빌려줄 돈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식은 여러분 신용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해야만이 설령 자기 산 주식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에 신용을 쓰면 그게
이틀 후에 그 자금을 보전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정권회사에서 강제로 매도 처리를 해가지고 돈을 깎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깡통 계좌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중이라도 절대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자기 현금으로 자기의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특징이 뭐냐? 이익이 크면 항상 리스크, 위험도 큽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 주식이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30% 올랐다가 30% 빠지면 하루에 60%가 변한다는 거죠. 만원짜리 돈이 어떻게 된다? 6천원이 변한다는 거예요. 6천원이. 16,000원이 될 수도 있고 4천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익이 크다. 단 몇 초 만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큰 돈을 가지고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단 몇 천 원이 반대로 얘기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 주식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면 어렵지 않는다. 모든 것은 가격은 어떻습니까?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서 팔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다. 이 코스피 시장은 큰 기업이 주로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벤처나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벽이 없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넥스는 이제 사실 중소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일종의 대기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 돈으로 해라. 자기 돈으로 해라. 두 번째는 손절과 익절을 잘해야 된다. 손절과 익절. 손해를 적게 봤을 때 빨리 팔아야 되고, 이익이 났을 때 빨리 팔아야 된다. 이익이 났을 때 파는 시점과 손해가 났을 때 빨리 적게 손해를 보고 파는 방법, 이익이 났을 때 빨리 내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마음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손절과 익절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 거래해서 어느 주식이 쫙 오릅니다. 자기 거래한 주식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쫙 올라서 한 150만 원 지금 따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가만 놔두면 30% 갈 수도 있어. 즉 3천만 원이 300만 원 벌 수가 있대. 30%. 그래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올라가다가 다시 쫙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150만 원 이득이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1,000만 원 가지고 오늘은 내가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또는 50만 원 내가 이익 때문에 판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 됐을 때 딱 팔면 뭡니까? 이익이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오늘 하루에 이익이 100만 원 났다. 여러분 10%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내가 돈을 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것도 몇 초 만에. 저는 900만 원도 벌어봤어요. 900만 원도.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00만 원 했는데 오늘 내가 산 주식이 오히려 내리고 있다. 10만 원 손해다, 20만 원 손해다, 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럼 내가 얼마 손해일 때는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해서 다른 좋은 종목을 사야 돼.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뭡니까? 30%니까 내 300만 원 손해볼 때까지 주식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해야 된다. 올랐을 때 파는 타이밍, 내렸을 때 빨리 파는 타이밍.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돈으로 한다. 두 번째는 손절과 익절을 잘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금융증권회사의 신용을 쓰지 말아라. 신용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또는 절대 자기가 해야 된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회사 직원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권회사 직원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수수료가 많으면은 그 성과급을 받는 게 정권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을 맡아서 할 때는 조금 오르면 팔고 그러면 수수료로 전부 다 떼인다. 그런 원칙이 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자, 음에 대해서, 우리가 음을 비리라고 하고 드래프트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음이란 뭐냐? 발행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그 음을 가지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 일자, 만기에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정권이다. 무슨 말이냐? 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당자 예금의 음이 나옵니다. 당자 예금 거래를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당자 예금,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당자 예금 거래를 할 수 있죠. 당자 예금 거래를 하면은 어떻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음과 당자 수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고 음이나 당자 수표를 발행해 줘가지고 만기에 그것을 돈 대신에 줬다가 만기에 돈으로 다시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을 주어서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상거래를 통해서 내가 받아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지급, 요 지급 일자라는 것은 만기를 해요. 만기. 음은 반드시 만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돈 주시오 하면은 안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냐 하면 은행에서는 그걸 달라고 자꾸 하면은 부도 처리. 이거는 만기일 미도래 해가지고 부도 처리해버립니다. 못 쓰는 종이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음의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음 있죠. 약속음. 즉, 은행에 우리가 당자 예금 거래자가 발행하는 음을 우리가 약속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행에 아까 당자 예금 거래는 누가 한다 했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이 거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발행하는 음을 우리가 약속음이다. 외국한 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출상이 발행하는 거예요. 수출상. 외국한 음은 자, 수출상이 1억 수출을 했다. 그럼 뭐 선적 서류와 1억 원짜리 수출한 음을 발행해서 그 서류와 함께 자기 거래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네고티에이션. 내고라 합니다. 내고. 자기 은행에 가서 수출상은 물건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보낸 서류와 환음, 외국한 음을 금액만큼 발행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거래은행 가서 자, 내가 수출이 됐으니까 요 서류 보고 여기 돈을 주시오 하면 은행은 그 서류를 검토해서 바로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그렇게 돈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추심 전 매입이라 했죠. 수출한 음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 전, 수출한 음의 매입을 추심 전 매입이라 했다. 추심 전 매입. 여러분, 위안론 시간에 이게 나오는데, 추심 전 매입. 그렇게 은행이 돈 줄 사람에게 이렇게 서류를 주기 전에 은행이 먼저 돈을 주는 거죠. 수출사에게. 그리고 나중에 은행은 수입상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 수출상이 발행하는 음을 우리가 외국한 음, 수출한 음, 외국한 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음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행하는 음을 우리가 일반 상거래 때. 그다음에 융통음은 요거는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융통이라 하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한 음을 우리가 융통음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음은 발행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속음, 외국한 음의 발행이 많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표는 우리가 체크하죠. 수표는 발행인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또는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위탁하는 유가적 거래다. 이 지급 위탁이란 말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소. 맡겨놨다. 내가 돈을 주겠다고 맡겨놓은 유가증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발행인이 항상 이 정당한 소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당한 소지. 정당한 소지는 뭐냐? 이런 이야기는 수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주었어. 주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원이 그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주었는 사람이라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은행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은행원은 이게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고 주는 겁니다. 그죠?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음이나 수표는 정당한 소지인,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을 확인할 의무는 은행원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압 수표가 있죠. 가장 먼저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는 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죠. 이 자기압 수표는 종류가 아예 금액이 일정 금액이 딱 튀어나온 정액 자기압 수표가 있습니다. 정액. 정해져 있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그 수표가 어떤 겁니까?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요 세 가지 종류는 딱 금액이 찍혀서 나오는 수표죠. 그 다음에 금액이 정해지 않고 수표 용지만 가져와서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그걸 우리가 일반 자기압 수표다. 자기압 수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해져 있는 자기압 수표, 일반 자기압 수표가 있습니다. 일반 자기압 수표는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가가지고 157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주세요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7만 원짜리 수표가 없잖아.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있는데 100만 원짜리 50만 원 두 장하고 7만 원짜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15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십시오 하면은 뭡니까? 한 장 아니라면 100만 원짜리고 50만 원짜리 주면 되겠죠. 그러나 한 장을 달라면 15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발행해 줘야 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일반 자기압 수표 용지에다가 은행원이 찍어서 150만 원, 157만 원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게 필요할 때 쓰는 수표가 일반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아예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때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수표라고 있습니다. 가계수표. 이것도 수표죠. 이거는 이제 가계종합예금이라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가 있어. 우리가 몸에서 당자예금 거래자가 약속금이나 당자수표를 발행할 수 있듯이 자격이 되면 가계종합예금을 거래하는 개인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자예금 거래자와 비슷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자수표. 이 당자수표는 뭡니까? 당자예금 거래자가 발행하는 거죠. 당자수표는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당자예금 거래자가 두 가지를 발행해요. 약속은과 당자수표를 발행합니다. 약속은과 당자수표. 당자예금 거래자가 발행하는 두 가지 종류의 수표는 약속은과 당자수표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수표는 요즘은 많이 안 쓴다고 그럽니다. 가계수표는. 그런데 당자수표는 약속금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뭐합니까? 금융을 다루는 기관이죠. 우리가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그죠? 그게 금융기관이다. 근데 이 금융기관도 요즘 금융기관이 많죠. 뭐 증권회사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상호신용금고도 있고, 그 다음에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행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한다 했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1금융권, 2금융권, 특수은행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포트를 아마 과제형으로 내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원래 우리가 은행 하면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제1금융권. 그 다음에 제1금융권 중에서 은행 중에서 또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뭡니까?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두 번째 이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은 전국의 은행을 낼 수 있는 큰 은행들, 우리가 국민, 하나, 외환 이런 은행들을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은행의 분류입니다. 제1금융권, 중앙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뭐 이런 은행들. 이거는 그 지역에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만 점포를 낼 수 있는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중에서 마지막으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의 분류, 중앙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5개가 뭡니까? 농협, 한국수출입은행 먼저. 한국수출입, 특수은행.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만들어진 은행, 특수은행이라 하죠.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수출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가면 본사가 있어요. 산업, 공장을 짓거나 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돈이 필요하면 거기 한국산업은행 가면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농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농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수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은행. 요 5가지가 특수은행이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여기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우리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없는 은행이 뭡니까?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우리 중앙은행인 우리나라 한국은행. 은행 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없는 은행은 3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은 뭐가 있느냐? 제2금융권은 바로 뭡니까?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행 외의 금융을 담당하는 그런. 그 다음에 3번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2금융권이 아니고 이제 보조기관이라고 있어요. 보조기관. 리스, 생명보험사, 보험회사, 리스금융사.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이런 거는 이제 금융기관을 보조하기 위해서 생긴 보조기관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제2금융권이죠. 제2금융권이다. 그래서 이 제2금융권까지도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의 기능은 뭐냐? 첫째, 거래 비용을 절감한다. 자, 우리 개인이 됐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어떻습니까? 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리러 가려면 은행 금융기관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돈 빌리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비용이 많이 들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뭡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에는 그 비용, 돌아다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만기 및 금액이 변환이 가능하다. 만기를 은행 가가지고 내가 서로 상의하에 정할 수 있죠. 금액도, 자, 내가 500만원 빌리고 싶사, 1000만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금융기관이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축소된다. 뭐냐? 은행은 절대로 돈을 떼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돈을 갚지 않는 걸 불이행. 그 위험이 굉장히 적다, 금융기관. 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은행은 지급결제 수단 여러 가지 제공하죠. 신용카드라든가 기타 통장, 그 이체 방법 이런 것을 은행이 제공해 주죠.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이런 4가지 기능이 있다. 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0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950년대. 그래서 54년에 은행법이 시행이 됐다. 그러다가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특수은행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은행,
그 5개 은행이 발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와가지고 비은행 금융기관, 소위 말하는 은행이 아닌,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의 은행들이 설립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외국 보험회사도, 외국 은행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은행이 생겼는데 이 새로운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졌어요.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금융의 자유로와 개방으로 외국의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을 그래서 소위 말해 1990년에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소위 말하는 합병도 하고 인수 합병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이 실제로 우리 은행 외에는 실질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97년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또 일부 또 대출됩니다. 망한 은행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사실 은행도 망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은행이 많이 없어졌다. 자, 우리나라 은행의 구분 아까 내가 했죠.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이렇게 나누는단 말이에요. 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있고 특수은행은 내가 5개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지도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뭘 하느냐? 이거 보면은 자, 독점적 발권용으로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의 은행 기능이라는 게 뭐냐? 은행에게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은행의 은행 기능, 은행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 정부의 은행 기능이라는 말은 정부에 돈이 있는 것은 전부 어디다 맡긴다? 일반 은행에 안 맡깁니다. 정부의 은행이 바로 한국은행, 중앙은행인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다가 은행이 소위 말하는 예금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맡겨놓는다. 그래서 정부에 뭐 벌금을 내가 이러면 사실 한국은행에 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많이 없으니까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게 대행 업무를 줘서 너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보내라 해서 여러분들이 제1금융공이나 우체국에 가서 돈을 납부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벌금 같은 거 바로 냅니다. 범칙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통화량 조절,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리 정책을 쓴다. 금리 정책. 아까 우리가 앞에서 1950년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 정책.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뭐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라 하면은 통화의 발행과 금리의 결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통화의 발행과 금리의 결정이다. 자,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를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물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통화 운용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화량, 돈의 양과 환율, 금리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물가 안정에 굉장히 기여하는 물가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이 바로 통화, 환율, 금리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물가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가지는 뭐냐 하면은 통화량, 환율, 금리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능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폐 발행,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이것이 바로 금리정책입니다. 금리정책. 금리정책. 그 다음에 금융안정, 외환정책 관련된 국고금 관리. 국고금 관리 이거는 뭡니까? 바로 국가의 돈, 국가의 은행이니까 국고금 관리를 한다. 외환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능을 2가지만 해라 하면 바로 화폐를 발행한다,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능 2가지는 화폐 발행과 금리 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예금보호제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